나의 후임병은 바가지에 물을 담고 식칼을 넣는 놈이었다. 제가 귀신을 처음 접하게 된 건 잘 생각을 해보면 예전에도 몇 번이 있었지만 그게 귀신인지 알게 된 건 군대에서였습니다. 저는 의경 출신으로 서울의 한 경찰서에서 근무했습니다. 제가 의경을 달자마자 졸병이 한 명 왔는데 알고 보니 학교 후배였습니다. 학교 후배이기도 하고 6개월 만에 처음으로 온 졸병이었기에 고참들 앞에서는 내색을 하지 않았지만 둘만 있을 때에는 나름대로 많이 챙겨주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좀 특이하다 못해 엽기적인 친구였습니다. 이 친구의 더블백을 열었더니 거기에 진짜 박으로 만든 바가지와 식칼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고참들은 놀라서 그걸 갖다 버리려 했으나 이 친구가 죽기 살기로 놓지 않고 버티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어쩔 수 없이 그냥 놔뒀는데 더 어이없는 것은 점호가 끝난 후 침상 머리맡에 바가지에 물을 가득 담고 거기에 식칼을 담그는 것이었습니다. 고참들은 또 한 번 놀라서 뺏으려고 했고 이 친구는 완강히 저항을 했습니다. 이때 전경관리반장이 이 광경을 보고 졸병과 면담을 했고 이상하게도 졸병 마음대로 하도록 놔두라는 것이었습니다. 고참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그냥 놔둘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며칠이 지났습니다. 나는 왜 그러는지 너무 궁금해서 그 졸병을 몰래 불러다가 물어보았습니다. 이 졸병의 대답이 가관이었습니다. 사실 자기한테 귀신이 씌웠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귀신이 씌운 탓에 자신의 전생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생겼는데 자신이 전생의 퇴마사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물어보았습니다. 네가 퇴마사였으면 그 귀신들을 쫓아내면 되지 않냐고. 그랬더니 그 졸병은 자기한테 씌운 귀신이 3명인데 다들 자신이 감당하기에는 벅찬 귀신이랍니다. 하나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을 배신한 타락천사이고 하나는 지옥의 신하데스가 데리고 다니던 불개의 귀신이고 또 하나는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아무튼 그렇게 3명의 귀신에 씌워 있는데 이 귀신들이 지금은 서로 견제를 하기 때문에 자신의 몸을 누구도 뺏지 못하고 있고 어느 순간인가는 한 명의 귀신이 승리를 하면 자신의 몸을 뺏길 수밖에 없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날 때 자신의 피를 뿌려서 쫓아내려고 식칼을 머리맡에 놓고서 잔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런 이상스러운 졸병이 들어오면서 이상한 경험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졸병과 같은 내무반을 쓰면서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졸병은 워낙 이상한 짓을 했기 때문에 고참들한테 찍힐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괴롭힘도 많이 당했습니다. 저는 학교 후배라는 이유로 어쩔 수 없이 나름대로 잘해주려고 했습니다. 그 졸병과 같은 내무반을 쓴 지 한 달 정도 지난 후부터는 그 졸병을 심하게 괴롭히는 고참부터 시작해서 하루에 한 명씩 가위에 눌리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신기하게도 제일 많이 괴롭히는 사람부터 차례대로 하루에 한 명씩 가위에 눌리는 것이었습니다. 가위에 눌려서 있는 모습을 발견한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을 아무리 깨우려고 해도 깨어나지 못하다가 그 졸병이 잠에서 깨어나면 그때서야 가위에 눌렸던 사람도 깨어나는 그런 식이었습니다. 결국은 우리 내무반에서 저와 그 졸병을 제외한 모든 사람이 가위에 한 번씩 눌리게 되었고 가위에 눌린 사람들에게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모두 꿈속에서 그 졸병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로는 그 졸병을 아무도 괴롭히지 않았고 가위에 눌리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덕분에 모든 고참들이 그 졸병과는 같이 군생활을 못하겠다고 한 탓에 그 졸병은 교통의경에서 경찰서 유치장 관리 의경으로 보직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 졸병이 학교 후배였다는 것이 차라리 다행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는 그 졸병과 어떻게 만났는지 그런 시시한 얘기만 했는데 지금부터는 정말 실제 경험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의경은 가끔씩 야근이라고 해서 저녁 8시부터 11시까지 야간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관내 순찰을 합니다. 그 졸병이 들어온 지 2달 정도 지났을 때입니다. 고참들이 그 졸병을 무서워하는 탓에 울며 겨자먹기로 저와 그 졸병이 한조가 되어서 야근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둘이 후르시봉을 흔들면서 순찰을 하던 중에 그 졸병이 갑자기 지나가던 아주머니 한 분을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그 아주머니에게 아주 태연한 얼굴로 아주머니 등에 귀신이 따라다니네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소름이 끼쳤습니다. 그런데 그 아주머니 대답이 더 가관이었습니다. 갑자기 그 졸병의 손을 덥석 잡더니만 총각 어떻게 알았어? 요즘 주위에 하도
나쁜 일만 생기길래 며칠 전에 점장이한테 갔었는데 점장이도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점장이한테 부적 한 장 써달라고 해서 가지고 다니는데 아직도 귀신이 있는 거야? 아직도 있어요. 그 점장이가 써준 부적 좀 보여주세요. 그 아주머니는 지갑에서 부적 한 장을 꺼냈습니다. 졸병은 그 부적을 보더니만 이것 봐요. 여기 획이 완전히 아래까지 연결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어디에다가 받치고 썼는지 중간에 끊겨 있네요. 이것만 연결하면 되겠네요. 그냥 빨간 물감으로 연결만 하면 되는 거요? 라고 말하니 아니요. 이건 그 점장이가 그린 부적이라서 다른 사람이 연결을 하려면 그 사람의 피를 가지고 연결해야 돼요. 제가 연결해 드릴게요. 그러면서 갑자기 자기 새끼손가락을 깨물더니만 손가락에서 떨어지는 피를 볼펜으로 찍어서 부적에 그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주머니 이제 됐어요. 이것 봐요. 이제 귀신도 없어졌네. 전 그날 이후 3일 동안 잠을 못 잤습니다. 그 졸병은 고참들의 가위 사건이 있은 후 2달 정도 함께 생활을 하다가 고참들의 사정에 의해 교통이경에서 경찰서 유치장 관리 의경으로 보직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보직이 바뀐 후로도 학교 선배인 저한테 자주 오곤 했는데 그래도 학교 후배인 탓에 싫어하는 내색을 보이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사건을 겪으면서 한편으로는 겁나기도 했지만 솔직히 제가 직접 경험을 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친구가 혹시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의 사건으로 이 생각은 완전히 깨졌습니다. 제가 상경 250 때였나. 아무튼 이때쯤 내무반에는 이상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쓰는 내무반이 있는 3층에는 교통의경들이 쓰는 내무반 2개와 과장들 운전병 의경들이 쓰는 내무반 1개가 있었고 창고로 쓰는 내무반 2개가 있었습니다. 창고로 쓰는 내무반은 침상이나 관물대는 그대로 있었고 그냥 아무렇게나 비품들을 쌓아놓은 곳입니다. 하나는 대모 막을 때 사용하는 헬멧, 방패, 당동면 등등을 놓아두었었고 한 군데는 정말 잡동사니를 모아두는 곳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잡동사니를 모아두는 곳에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잡동사니를 모아두는 곳에서는 가끔씩 다림질을 하기도 하고 빨래를 널어놓기도 했는데 제 한 달 고참이 야근을 끝마치고 돌아와서 빨래를 하고 그 네모반에서 빨래를 널다가 갑자기 비명을 질렀습니다. 다들 놀라서 뛰어갔더니 그 고참이 바닥에 앉아서 덜덜 떨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귀신 같은 걸 보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 그 네모반에서 귀신을 봤다는 사람들이 하나 둘씩 생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왕고참이 어쩔 수 없이 네모반을 자물쇠로 잠고 놓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며칠 후 유치장으로 내려간 졸병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저에게 놀라운 얘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요즘 귀신이 나오지 않냐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 네모반에 귀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무서운 생각도 들었지만 호기심에 그 졸병한테 그 귀신을 볼 수 있냐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만 그 졸병은 흔쾌히 같이 가서 보자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나까지 그 졸병하고 어울리면서 쫓겨갈 수는 없었기에 다른 사람들이 모두 잠들고 나서 그 졸병과 몰래 그 네모반으로 갔습니다. 그 졸병은 새끼줄에 수초에 3개 매달고 그 숫 하나하나에 이상한 부적을 붙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새끼줄을 문에 묶고 나서 저한테 같이 들어가자고 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가슴을 진정시키며 같이 들어갔습니다. 그 졸병은 나한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다가 자기가 손짓하는 곳을 보라고 했습니다. 10분 정도를 가만히 있었는데 갑자기 졸병이 한 곳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진짜 사람 같은 뭔가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관물대에서 뭔가를 꺼내는 듯한 동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졸병과 나를 쳐다보더니 갑자기 문 쪽으로 날듯이 가더니만 다시 관물대 있는 곳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몇 차례 반복을 하는 것입니다. 졸병은 아까 걸어놓은 새끼줄을 걷었고 그 귀신은 눈 깜짝할 사이에 문 밖으로 빠져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졸병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까 걸어놓은 새끼줄이 부적 비슷한 것이라서 문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그리고 그 귀신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아까 있었던 관물대에 뭔가 소중한 것이 있어서 계속 그곳으로 오는 것이라고. 전 너무 무서운 탓에 그날 잠을 하나도 못 자고 그 졸병 옆에 계속 있었습니다. 날이 밝고 난 후에 다른 사람들을 모두 데리고 다시 그 네모반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어제 있었던 일을 모두 말하고
그 건물대로 갔습니다. 건물대 안에는 그냥 수북한 먼지와 낡은 양말 몇 켤레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구석에 지포라이터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지포라이터에는 송곳으로 새겨놓은 여자 글씨로 이런 말이 쓰여 있었습니다. 꼭 기다릴게. 사랑해. 지포라이터는 그 졸병이 가지고 갔고 전경관리반장에게 몇 년 전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91년도에 그 내무반에서 구타사고로 한 명이 죽는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마도 그 관물대가 그 죽은 사람이 쓰던 관물대였을 거랍니다. 아무튼 그 졸병이 그 지포라이터를 가지고 뭘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날 이후로 귀신을 봤다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내무반 귀신 사건 이후로 저는 귀신이 있다는 걸 의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덕분에 항상 귀신을 만나게 되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 때문에 잠을 제대로 못 잤죠. 아무튼 그 사건이 있은 후로 그 졸병은 미워하거나 두려워할 존재가 아니라 거의 존경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슬슬 피하기만 하던 고참들이 이제 그 졸병을 마주치면 담배라도 한 갑 사주고 음료수라도 하나 뽑아주는 등 그렇게 변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 이후 몇 달이 지나 제가 상병 마루봉쯤 됐을 때 일입니다. 그 졸병은 계속 유치장에서 근무를 하였고 그날은 그 졸병이 유치장 밤샘 근무를 하는 날이었습니다. 그 사건을 목격한 건 갑작스런 정전 비슷한 사태 때문이었습니다. 새벽 1시쯤이었는데 불이 꺼져 있던 내무반에 갑자기 불이 켜지는 것이었습니다. 저를 비롯한 몇 명이 갑자기 켜진 불 때문에 잠에서 깨었고 다시 잠을 자려고 스위치를 내리려고 보았더니 스위치는 이미 내려가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전등이 꺼졌다 켜졌다를 반복하는 것이었습니다. 거의 5분 동안을 그렇게 꺼졌다 켜졌다를 반복하다가 잠잠해졌습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밖에 소란스러워지는 것이었습니다. 창밖을 보았더니 유치장으로 사람들이 막 몰려가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또 귀신 때문에 그런다고 생각했고 귀신 때문이라면 그 졸병하고 같이 있는 게 차라리 안전하다는 생각에 유치장으로 뛰어갔습니다. 유치장에 도착하고 나니 그 졸병이 유치장의 여러 개의 방 중 하나의 방 앞에서 무릎을 꿇고 앉아서 뭔가를 중얼거리고 있었고 사람들은 그런 모습을 삥 둘러서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한참 그 졸병이 뭔가를 중얼거리자 어디에선가 갓난애기 울음소리 같은 게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그 졸병이 몸을 일으켰습니다. 다 해결됐으니까 이제 걱정 말고 다들 돌아가세요. 몰려들었던 사람들은 모두 터졌고 그 졸병과 저 그리고 그 졸병과 함께 근무를 했던 다른 의경 이렇게 3명만 남게 되었습니다. 전 그 졸병한테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보았습니다. 그 졸병은 저한테 자세히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2년 전에 아까 그 유치장의 방에서 한 여자가 자살을 했답니다. 그 여자가 유치장에 들어오게 된 건 물건을 훔쳤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여자는 가정부를 했었답니다. 시골에서 어렵게 자랐던 그 여자는 아버지의 약값을 벌기 위해서 서울까지 올라와서 가정부 생활을 했었는데 가정부를 했던 집이 졸부의 아들이 사는 집이었답니다. 그 졸부의 아들은 행실이 바른 사람이 아니어서 그 가정부를 겁탈하다시피 해서 잠자리를 같이 했고 그 여자는 임신을 했답니다. 그 여자는 비록 없이 살긴 했지만 엄한 가정교육을 받았던 탓에 그 졸부의 아들 때문에 임신을 했기 때문에 그 졸부의 아들과 결혼을 하려고 했답니다. 그 졸부의 아들도 처음에는 결혼을 하자는 명목으로 잠자리를 같이 했지만 임신까지 하니까 그 여자를 어떻게든 쫓아보내려고 도둑질을 했다는 누명을 씌웠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여자는 경찰서에 오게 되었고 그 사실을 안 그 여자의 아버지는 충격으로 죽고 말았답니다. 그 여자는 너무 죄스러운 마음에 유치장에서 자살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조용하던 유치장에서 난리가 난 이유는 바로 그 졸부의 아들이 그날 술을 먹고 지나가는 행인 2명을 크게 다치게 한 탓에 경찰서로 잡혀 들어와 유치장에 들어와서였습니다. 공교롭게도 그 여자가 자살했던 유치장 방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아까 갓난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린 것은 갓난아기의 혼령이 그날의 사건을 일으킨 장본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여자의 혼령은 비록 그 졸부의 아들로 인해 아버지와 자신이 죽게 되었지만 이미 용서를 하고 떠난 상태였고 엄마의 뱃속에서 죽음을 맞이한 갓난아기는 떠나지 못하고 계속 기다린 것이었습니다. 아무튼 그날 그 유치장에 들어와 있던 사람들은 아마도 모두 자신들의 죄를 크게 뉘우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유치한 사건으로 인해 경찰서 안에서 그 졸병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게 되었고
지난번 내무반 사건과 유치장 사건을 원만히 해결을 해준 탓에 경찰서장도 암암리에 그 졸병에게 많은 혜택을 주었습니다. 제가 수경을 달자마자 제대를 한 고참이 한 명 있었습니다. 제대를 하고 보름쯤 있다가 경찰서로 그 고참이 찾아왔습니다. 그 고참은 유명한 졸병을 급히 찾았고 둘이 한참을 이야기한 후에 그 고참은 다시 집으로 갔다가 그 다음날 경찰서로 와서 그 졸병과 함께 집으로 갔습니다. 전 나중에 그 졸병한테 둘이서 도대체 뭘 한 건지 물어보았습니다. 내용은 이러합니다. 그 고참이 제대하기 한 달 전쯤에 할머니가 돌아가셔서 3일 동안 휴가를 다녀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 고참이 제대하기 한 달 전에 할머니가 돌아가셨고 그 고참이 제대해서 집으로 간 날 이후 그 고참한테는 이상한 일이 계속되었습니다. 계속 꿈속에 할머니가 나왔고 깨어있을 때에도 계속 할머니 목소리가 들린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자신한테 너무 잘해주시던 할머니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할머니를 잊지 못해 그런 환청이 들린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원래 운동을 좋아하던 사람이라서 제대 후에는 헬스클럽에서 아르바이트를 했고 그날도 평소와 같이 헬스클럽이 끝난 후에 청소를 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청소를 다 끝내고 벤치프레스 하는 곳에 앉아서 물을 마시며 쉬고 있었는데 창문이 다 닫혀있던 헬스클럽 안에 갑자기 싸늘한 바람이 불었고 벤치프레스 위에 놓여있던 무거운 역기가 갑자기 바닥으로 뚝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고참은 그냥 넘겨버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 졸병을 찾아왔습니다. 그 졸병의 내용을 듣고 보았더니 그 할머니의 신상에 어떤 변화가 생긴 것 같았답니다. 이미 죽은 사람의 신상에 변화가 생길 일이라는 게 바로 무덤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고참과 함께 할머니의 무덤에 다녀왔답니다. 고참 할머니의 무덤은 용인에 있는 어느 산이었는데 그곳이 명당자리였답니다. 원래 예전부터 용인지방에 살아서는 정승이요. 죽어서는 진천이라 하는 말이 있을 정도로 명당 자리들이 많은 지방인데 그 고참 할머니의 무덤은 그런 명당 자리 중에서도 드문 명당 자리였다고 합니다. 할머니를 그 자리에 모시고 나서 며칠 후에 돈 많은 집안에서 그 고참 아버지를 찾아왔었답니다. 자신들의 조상을 모시려고 하는데 그 묘자리를 자신들한테 팔아달라고. 하지만 그 고참의 아버지도 자신의 어머니를 명당 자리에 모시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거절을 했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며칠 동안을 계속 귀찮게 찾아왔었고 그때마다 거절을 했답니다. 그런 후에는 더 이상 찾아오지 않아서 포기했으려니 생각을 했지만 그게 아니었답니다. 그 사람들은 밤에 몰래 그 무덤으로 찾아가서 고참 할머니의 시신을 다른 곳으로 옮겨놓고 자신들의 조상을 그 무덤에 묻었답니다. 그 내용을 고참이 처음 온 날 졸병은 다 알고 있었는데 그 다음날 고참과 함께 갔던 이유는 사라진 할머니의 시신을 찾기 위해서였답니다. 아무튼 어떻게 찾았는지는 모르겠지만 할머니 시신을 찾았고 그 고참한테도 더 이상 그런 일이 없었답니다. 그 일이 있은 후로 그 고참하고 졸병은 지금도 엄청나게 친합니다. 가끔은 저도 둘이 만나는데 같이 만나곤 합니다. 이번에는 군대에서 경험한 일이 아닌 예전에 경험을 했지만 당시에는 그게 귀신인지 모르고 나중에 졸병을 통해서 그게 귀신이었다고 확인했던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 고향은 충남 태안입니다. 사실 제 고향이 거기는 아니고 아버지 고향이 거기입니다. 아무튼 어렸을 때에는 방학 때 누나들과 부모님과 함께 시골에 갔다가 저만 남고 다 올라가곤 해서 시골에 있던 시간이 오히려 서울에 있던 시간보다 많습니다. 덕분에 시골에 친구들도 많습니다. 그 귀신을 본 게 제가 중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1989년도입니다. 할아버지 제사로 시골에 갔는데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려고 친구네 집에 갔습니다. 솔직히 태안이라는 동네가 지금도 가보시면 알겠지만 정말 촌동네입니다. 그래서 집들도 정말 귀염귀염 떨어져 있고 아무튼 친구네 집까지 가려면 버스도 없고 자전거를 타고 40분쯤 가야 합니다. 친구네 집에 가려면 큰 개울 하나를 건너가야 되는데 개울이라고 하긴 약간 큰 것이라서 넓은 다리도 하나 있습니다. 그 다리 옆에 구멍가게가 하나 있었는데 월남전에 참전했다가 다리를 다친 아저씨 한 분이 가게를 하고 있었습니다. 몸이 그래서인지 결혼도 못하고 혼자 가게를 하던 아저씨입니다. 그런데 4일 전에 비가 많이 와서 그 개울에 물이 많이 불어났었는데 그 아저씨가 술을 먹고 개울에서 수영을 하다가 그만 빠져서 죽었습니다. 혼자 살던 아저씨였기 때문에 친척들 연락처도 모르고 해서 우선 친척들한테라도 연락될 때까지
장사를 지내지 못하고 마을에 상을 당한 집을 위해 공동으로 쓰는 상여가 있는 창고에 우선 놔두었을 때였습니다. 아무튼 며칠 전 그 겨울에서 사람이 죽어서인지 평소에 보이지 않던 순경들이 다리 위에서 순찰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별 생각 없이 친구네 집으로 향했고 오랜만에 만난 친구라서 시간이 가는 줄도 모르고 놀았습니다. 해지기 전에 큰 댁으로 가려고 했는데 놀다가 보니 이미 해가 져서 어두워졌습니다. 그때가 11시쯤 됐었는데 우리 큰 댁은 제사를 12시가 넘어서 지내기 때문에 서둘러서 가면 되겠다고 생각하고 친구네 집을 나섰습니다. 급하게 나오느라 친구한테 랜턴을 빌린다는 걸 잊어버려 어쩔 수 없이 자전거 바퀴를 이용한 불빛 하나만을 의지해서 큰 댁으로 향했습니다. 그날은 이상했던 것이 분명히 금음날인데 이상하게도 모든 게 훤하게 잘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지금도 시골에 가면 마찬가지지만 금음날 밤에는 정말 1m 앞도 잘 안 보입니다. 아무튼 저는 급한 마음에 이상한 것도 모른 채 큰 댁으로 향했고 너무 급했던 탓에 자전거가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져 타이어에 펑크까지 났습니다. 어쩔 수 없이 자전거에서 내려 자전거를 끌고 갔습니다. 자전거를 타고서 부지런히 갈 때는 별 생각이 없었는데 자전거를 끌고 가려니 걸음도 늦어질 수밖에 없었고 약간 무섭다는 생각에 계속 주위를 둘러보면서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겨울의 다리에 가까워 오자 갑자기 아저씨가 죽었다는 것이 떠올랐습니다. 괜한 생각을 해서 무서워지자 크게 노래를 부르며 걸어가고 있었는데 저쪽에 상해를 놓아두는 창고가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그곳에 죽은 사람이 있다는 생각을 하니 갑자기 더 무서워졌습니다. 괜히 그쪽을 쳐다보면 안 될 것 같아서 일부러 딴 쪽을 보며 걸었습니다. 전방에 있던 창고가 이제 내 옆쪽에 있을 때까지 걸어갈 무렵 나도 모르게 얼핏 창고를 돌아보았습니다. 창고 문 앞에 사람이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순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앞만 보며 걸었습니다. 그렇게 얼마를 가니 다리가 보였습니다. 다행히도 다리 위에 순찰을 돌던 순경이 아직도 있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이제 살았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놈의 호기심은 다시 한번 그 창고를 쳐다보게 만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창고 앞에 사람 같은 게 안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이상하다 싶어서 다시 쳐다보았는데 그 사람 같은 게 창고에서 이쪽으로 오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조금만 더 가면 저기 순찰 돌고 있는 순경이 있다는 생각에 약간은 대담해져서 다시 한번 그 사람 같은 게 어디 있나 쳐다보았습니다. 내가 창고 쪽으로 얼굴을 돌리는 순간 그 사람 같은 게 바로 내 뒤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너무 놀라서 후들거리는 다리를 이끌고 순경이 있는 쪽으로 달리기 시작했고 내 뒤쪽에서는 뭔가가 따라오는 것 같았습니다. 나를 따라오는 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지고 저는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내 소리를 듣고 순경이 이쪽을 바라보는 순간 뭔가에 걸려서 넘어졌습니다. 넘어지면서 몸이 공중으로 붕 떴고 몸이 한 바퀴 돌면서 처음에는 하늘이 보이고 나중에는 땅이 보이면서 그대로 고꾸러졌습니다. 그리고 바로 기절을 했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큰 댁이었습니다. 제가 오질 않아서 어른들이 저를 찾아 나섰고 제가 쓰러져 있는 걸 순경이 업고 오고 있었답니다. 이 일을 겪을 당시에는 내가 그냥 무서운 생각에 귀신이라고 생각을 했으려니 하고 넘겼던 일인데 이 일을 졸병한테 얘기했더니 졸병이 그게 귀신이 맞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졸병이 귀신에 관해서 해준 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귀신이 평소에는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다. 두 번째는 그런데 특별히 음기가 넘쳐나는 날에는 귀신이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경우가 있다. 세 번째는 특별히 음기가 넘쳐나는 날은 금음이며 그날은 금음이면서도 이상하게 너무 밝다는 것이다. 네 번째는 이렇게 귀신에게 해를 당할 때 하늘을 한번 보고 땅을 한번 보고 그리고 사람을 한번 보면 살 수가 있다. 졸병의 말을 듣고 보니 바로 그날이 음기가 넘쳐나는 날이었고 내가 쓰러지기 전 다리 위에 있던 순경을 보았고 공중에서 한 바퀴 돌면서 하늘을 한번 보고 땅을 한번 보았기 때문에 살 수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제 졸병이 음기가 강한 날에 대해 자세히 말을 해주었었는데 이상한 한자어랑 섞어서 말해준 덕에 기억은 잘 안 납니다. 아무튼 금음날이면서 이상하게도 밝은 날 밤에는 조심하세요. 이번에는 풍수지리에 관련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근무하던 경찰서 관내에 지하철 기지창이 있습니다. 그 기지창 위치가 떡선이라고 불리우는 조그만 야산 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떡선이 생긴 모양이 반달 모양입니다.
그 산 때문에 기지창에 필요한 면적이 나오질 않아서 떡산의 가운데 부분을 파서 기지창을 만들었습니다. 아무튼 처음에 기지창을 만들 당시에는 제가 경찰서에 없었으니까 당시 상황을 잘 모르긴 하지만 그 동네 사람들이 떡산을 깎지 말라고 데모도 많이 했었답니다. 하지만 공사는 진행이 됐고 떡산의 중간을 파서 기지창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기지창 공사가 끝났을 무렵에 제가 경찰서에 배치를 받았습니다. 그해 경찰서 관내에서 교통사고, 사망사고가 37건이 났었고 그 중에서 어느 건문수 앞 횡단보도에서 사망사고가 18건이 났었습니다. 그래서 소문은 떡산의 전기를 해쳤기 때문에 화를 입는 거라고. 그리고 정말 공교롭게도 18명이 모두 떡산 근처 동네에 살던 사람들입니다. 저도 그 떡산에서 귀신을 한번 봤습니다. 그 떡산이라는 곳에 기지창이 생기면서 울타리를 쳤는데 떡산이 별로 크지 않은 정말 언덕 비슷한 야산이어서 기지창 울타리 안에 떡산이 다 들어갑니다. 아무튼 그 울타리에 순찰차 순찰함이 있고 시간마다 순찰한 사람이 사인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날은 제가 사인을 하는 날이었습니다. 새벽 3시쯤 되었는데 사인을 하다가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위를 쳐다보았더니 떡산 꼭대기에 흰옷을 입은 사람이 나를 쳐다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너무 놀라서 같이 순찰차를 타던 경사님한테 이야기를 했고 그 경사님도 그 사람 같은 걸 보았습니다. 그 경사님이 사람이겠지 했지만 떡산에는 철조망 때문에 사람이 올라갈 수가 없다고 했더니 순찰차 지붕에 달린 엄청 밝은 서치 라이트로 떡산 위를 비춰보았습니다. 꼭대기라고 해도 실제 거리로는 40m 정도밖에 안 되고 서치 라이트가 워낙 밝기 때문에 사람이 있었다면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분명히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 눈은 보이는데 코나 입이 보이질 않는 것이었습니다. 순간 그 경사님과 저는 귀신이라는 생각에 순찰차를 타고 도망치듯이 왔던 적이 있습니다. 아무튼 그해 연말에 그 동네에서는 무당을 불러다가 구슬하고 난리를 쳤고 그 효험이 있어서인지 그 다음부터는 그 횡단보도에서 사람이 죽은 일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해에는 관내 교통사고가 15건밖에 일어나지 않았고 교통과장은 1계급 특진이 되었답니다. 이번 이야기도 제가 야간 순찰 시 겪었던 일입니다. 그 특이한 졸병이 유치장 근무로 보직이 변경된 후 저와 다른 고참 2명이 함께 야간 순찰을 나간 적이 있습니다. 그날도 평소와 같이 순찰을 돌다가 고참과 둘이 담배를 피우려 근처 공원으로 갔습니다. 원래 의경은 근무복을 입은 상태에서는 남들이 보는 앞에서 담배를 피우면 안 되기에 사람들의 눈이 적은 공원이나 건물 지하 같은 데에서 담배를 피웁니다. 아무튼 담배를 피우려 공원에 갔는데 평소에는 약간 늦은 밤에라도 한두 명 정도는 있었지만 그날따라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 혼자였다면 약간은 위시시한 생각도 들었을지 모르지만 고참 한 명과 같이 있으니 무섭다는 생각 없이 그냥 담배를 피웠습니다. 담배 한 개피를 거의 다 피울 때쯤 한 사람이 공원으로 들어섰습니다. 공원 반대편 입구로 들어왔기 때문에 얼굴을 자세히 보지는 못했지만 한 40대 정도 되는 남자였습니다. 그 사람은 벤치로 다가가 벤치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그 남자 뒤쪽에 전봇대에 나즈막히 붙어있는 가로등이 있었기에 꽤 멀리 떨어져 있는 거리였으나 그림자는 거의 우리 근처까지 드리워졌습니다. 우리는 아쉬움에 한 개피를 더 피우려고 담배에 다시 불을 붙였고 둘이 얘기를 하느라 그 사람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담배도 다 피울 무렵 그 사람의 그림자가 움직였습니다. 벤치에서 일어나는 듯한 동작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그 사람이 가려고 하는 모양이구나 하고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담배를 계속 피웠는데 그 그림자가 조금씩 이쪽으로 다가오는 것이었습니다. 문득 그 사람을 보려고 앞을 보았는데 앞에는 아무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상하게 생각되어서 다시 그림자를 쳐다보았는데 그 그림자는 계속 이쪽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사람은 없는데 그림자만이 이쪽으로 혼자 다가오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순간 온몸에 솜털까지 서는 느낌이었습니다. 고참은 그 사실을 좀 지난 후에 깨닫고 거의 실신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둘이 발이 땅이 붙은 듯이 꼼짝도 못하고 계속 그 그림자만을 쳐다보고 있는데 그림자의 모양이 조금씩 변하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40대 남자의 형상이었던 것이 점점 알 수 없는 형체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손에서 날카로운 칼 같은 것이 튀어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예전에 그 졸병이 이야기해준 것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귀신에게 해를 입을 상황이 온다면 하늘과 땅, 그리고 사람을 한 번씩 보면 살 수 있습니다. 얼른 하늘과 땅, 그리고 옆에 있는 고참을 쳐다보자. 처음에는 내가 있는 방향으로 다가오던 그림자가 갑자기 고참이 있던 방향으로 방향을 돌리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거의 실신지경에 이른 고참을 흔들면서 얼른 하늘 한 번, 땅 한 번, 그리고 나를 한번 쳐다보라고 소리쳤습니다. 고참도 겨우 정신을 차리며 내가 시킨 대로 했더니 갑자기 그림자가 점점 작아지더니만 담에 의해서 생긴 그림자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둘은 한참 동안을 그 자리에서 떠나질 못하고 굳어 있었고 나중에 정신을 수습하고 얼른 경찰서로 들어가서 그 졸병을 찾았습니다. 자초지종을 얘기했더니만 졸병은 피식 웃으면서 얘기했습니다. 제가 예전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몸인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밝은 밤이라면 그날은 조심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일주일 전에 오늘이 그런 날이라고 말씀도 드렸었는데 기억 안 나십니까? 다시 생각을 해보니 정말 일주일 전에 그 졸병이 얘기를 했던 것 같았습니다. 그 졸병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아 봉변을 당할 뻔했다고 생각을 하니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그날이 1997년 9월 2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때쯤 이상한 일을 경험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바로 그날일 겁니다. 제가 5살 때 경험했던 일을 얘기할까 합니다. 좀 시시한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직접 그 일을 겪었던 저는 정말 큰 충격이었습니다. 제가 5살 때 외할아버지께서 돌아가셨습니다. 당연히 부모님과 저는 큰 외삼촌 집으로 내려갔고 시신을 병풍 뒤에 모셔놓았었습니다. 그 당시 아무것도 모르는 저로서는 그냥 부모님이 하시는 대로 따라서 절을 2번 했고 절을 하고 몸을 일으키는 순간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그만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병풍이 앞으로 넘어지고 병풍 뒤에 모셔놓았던 외할아버지 시신이 발떡 몸을 일으키는 것이었습니다. 아예 일어섰다는 것은 아니고 상체만 일어서 있는 상태였습니다. 저를 비롯한 부모님 그리고 이모와 외삼촌들 모두 너무 놀라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는데 더 오싹했던 것은 외할머니의 말씀이었습니다. 다들 너무 놀라있는 상황에서도 외할머니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으신 상태로 태연히 말씀을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종철아, 지붕 위에 손님이 오셨나 보구나. 얼른 모셔와서 음식이라도 대접해서 보내드려라. 5째 외삼촌한테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외삼촌은 무슨 말인지 잘 모르면서도 외할머니가 시키신 대로 지붕 위로 올라가더니만 고양이 한 마리를 끌고 내려왔습니다. 외할머니는 그 고양이에게 상위에 차려져 있던 음식을 조금 던져주었고 고양이는 그 음식을 물고는 어디론가 금세 사라졌습니다. 이상하게도 고양이가 사라지자마자 외할아버지의 시신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다시 원래대로 누웠습니다. 전 그 당시 너무 충격을 받아서 거의 보름 동안을 실어증에 걸리다시피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나중에 그 졸병한테 이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 졸병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고양이는 원래 영적으로 발달한 동물이긴 하지만 가끔씩 사람이나 죽은 영혼에게 해를 끼치는 경우가 있고 특히 금방 죽은 시신의 경우 영혼이 떠나지 않고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접근을 한다는 것입니다. 외할아버지 시신이 그렇게 급작스레 몸을 일으켰던 이유는 고양이에게 해를 입을까봐 그것을 알리려고 그랬을 것이라고 합니다. 전 아무튼 그 일 이후로는 고양이가 정말 싫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초등학교 때 보았던 일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제가 직접 경험을 했다기보다는 저와 제일 친한 친구가 당했던 일입니다. 제가 그 친구를 처음 만났던 것은 7살 때였습니다. 당시 대부분의 또래 아이들이 유치원을 다녔지만 저는 활동적인 것을 좋아했기 때문에 태권도장을 다녔습니다. 그 친구를 태권도장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그 친구와 저는 같은 성씨를 쓴다는 이유 하나로 친해졌습니다. 당시 그 친구의 아버지는 사업을 했었는데 사업이 잘 되어서 8살이 될 무렵에 부산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 이후 초등학교 2학년 때 다시 서울로 이사를 오면서 전학을 왔고 저와 같은 반으로 전학을 왔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라서 더욱더 친하게 지내게 되었고 거의 매일 서로 집을 오가면서 함께 놀곤 했습니다. 당시 그 친구 아버지가 무슨 사업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무지하게 잘 되어서 처음에는 평범한 양옥집에서 2층 집으로 다시 고급 빌라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살던 동네는 불광동이었는데 서울 변두리 지역이라 근처에 달동네도 많이 있었고 전체적으로 못 사는 편에 속했지만
특정 지역에는 아주 고급 저택이 몇몇 있었고 그 중에 한 곳에 지금으로 말하면 강남에 있는 고급 호화 빌라 비슷한 곳이 있었는데 그 친구네 집이 그곳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은 제가 살던 집에서 10분 정도 떨어져 있는 조그만 야산 중턱에 자리하고 있었는데 정말 궁궐과도 같은 집이었습니다. 그 어린 나이에도 속물큰성이 있어서 그랬는지 조그만 우리 집보다는 그 친구네 집에서 노는 게 더 좋았고 거의 매일 그 집에서 살다시피 했습니다. 당시 그 빌라가 새로 지은 빌라였기 때문에 주의 조경이라든지 이런 것은 집의 규모에 비해서는 형편없는 수준이었습니다. 친구의 어머니가 원래 정원 가꾸는 것을 좋아해서 그곳으로 이사를 가서도 혼자 그 넓은 흙을 모두 뒤엎으면서 화단을 가꾸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인가 그날도 어김없이 그 친구네 집으로 놀러와서 빌라 앞마당에서 친구와 놀고 있었고 친구 어머니는 화단을 가꾸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느 할머니가 지나가면서 혀를 찢찢 차며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왜 하필 여기에 집터를 잡았누? 여기는 산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닌데. 당시 초등학교 2학년이었던 저와 친구는 그게 무슨 말인지도 모를 나이였고 친구 어머니도 그 말에 대해 그저 정신 나간 노인네가 헛소리를 했으려니 하고 넘겨버렸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친구 어머니가 제법 큰 나무를 심으려고 땅을 약간 깊숙이 파다가 바닥에서 뭔가를 발견을 했습니다. 거무튀튀한 색깔의 널판지 같은 것이었는데 나무를 심으려고 불렀던 인부들이 삽으로 힘껏 내리쳐도 약간의 흠집만 날 뿐 부서지지 않았습니다. 친구의 어머니도 어떻게 해보려고 손에 들고 있던 부삽으로 꼭꼭 찍어 보았지만 흠집만 날 뿐이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그 널판지를 가지고 씨름을 하다가 옆집에 사는 아주머니도 그 광경을 보고서 부숴보려고 시도를 해보았지만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가 날이 저물 때가 돼서 인부들은 어쩔 수 없이 돌아갔습니다. 저도 계속 옆에서 그 널판지가 언제나 깨지려나 기대를 하며 구경을 했지만 깨지지는 않고 시간만 흘러서 어쩔 수 없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학교에서 그 친구에게 어제 그 널판지가 어떻게 되었냐고 물어보았더니 밤 늦게까지 어머니와 옆집 아주머니가 노력을 한 끝에 손가락이 들어갈 정도의 구멍이 뚫렸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오늘 인부들이 오면 부술 수 있을 것 같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아침부터 비가 쏟아지기 시작을 했고 비가 와서 인부들은 오지를 못했습니다. 하교길에 친구네 집에 들러서 그 널판지를 보았더니 비가 오는 동안에도 친구 어머니와 옆집 아주머니가 더 부쉈는지 이제 애들 손 정도는 들어갈 정도의 구멍이 뚫려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때는 어린 마음에 그 널판지 속에 동화 속에서 얘기하는 금은보화라도 있을 것 같아서 은근히 기대도 했었습니다. 인부들이 오면 금방이라도 부술 수 있을 것 같은 널판지는 며칠 동안 양동이로 퍼붓듯 쏟아지는 비 때문에 오히려 파놓았던 흙이 널판지 위로 다시 쏟아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나서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친구의 어머니가 낮잠을 자다가 이상한 소리를 듣고 잠에서 깨어 그 소리를 따라 문 밖으로 나갔는데 옆집 현관문 안으로 뭔가 희미한 물체가 들어가는 것 같았답니다. 너무 놀라서 옆집 아주머니에게 소리를 치려다가 정신을 차려보니 그것 또한 꿈인 듯 싶었답니다. 그냥 꿈이려니 생각을 하고 지나쳐 버렸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아저씨와 아들이 함께 지방으로 출장을 가다가 교통사고로 죽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친구 어머니는 너무 놀랍고 무서워서 옆집 아주머니에게 자신이 보았던 것을 얘기했고 옆집 아주머니 역시 뭔가 이상한 물체가 집으로 들어오는 꿈을 꿨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무튼 옆집은 아저씨와 아들의 장례를 치렀고 친구 어머니는 장례를 치르는 곳까지 따라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차 안에서 잠깐 잠이 들었는데 꿈속에서 친구의 증조 할아버지를 보았답니다. 증조 할아버지는 아랫이가 모두 빠진 상태로 친구의 여동생 이름을 계속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도 마찬가지로 친구 어머니 꿈속에서 계속 친구 여동생의 이름을 애타게 불렀고 친구 역시 꿈속에서 증조 할아버지를 보았답니다. 친구의 꿈속에서는 며칠 전 흙 속에 파묻힌 검은 널판지 위에 흙이 어디로 갔는지 거의 없어져 버렸고 그 위에서 증조 할아버지가 다급히 흙을 퍼서 그 위를 덮고 있었답니다. 그러면서 친구에게는 얼른 도망가라고 손짓을 했답니다. 친구와 친구 어머니는 너무 이상한 생각에 급히 집을 팔았고 그 주 일요일날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너무 친한 친구였기 때문에 서운한 마음에 아침부터 친구가 이삿짐을 꾸리는데 옆에서 같이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어느덧 이삿짐을 다 꾸리고 떠나려고 할 즈음에 친구 여동생이 뭔가를 놓고 왔다면서 집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갑자기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모두들 놀라서 집 안으로 뛰어들어갔더니 친구 여동생이 집에 놓고 온 열쇠고리를 가지러 갔다가 그만 계단에서 넘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넘어지면서 중심을 잃고 얼굴이 먼저 땅에 떨어져서 그만 혀를 깨물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다행이었던 것은 친구 여동생이 넘어진 곳에 검정 고무신이 하나 떨어져 있어서 머리를 다치는 것만은 면할 수가 있었습니다. 친구 여동생은 급히 응급실로 실려갔지만 잘려진 혀를 붙이는 것에는 실패를 하고 말았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바닥에 떨어져 있었던 검정 고무신이 친구 증조할아버지가 신으시던 고무신이었답니다. 그 일로 인해 친구 여동생은 지금까지도 말을 하지 못하게 되었고 친구네 집이 겪은 일 이후에도 이상한 소문들과 이유 없이 죽는 사람들이 생기면서 그 집은 지은 지 1년도 되지 않아 철거가 되었고 그 자리에는 고물상이 들어섰습니다. 하지만 그 고물상도 얼마 되지 않아 망하고 지금은 그곳에 조그만 놀이터가 생겼습니다. 이후 어른들한테 들었던 소문으로는 예전에 그 자리에 장희빈 묘를 비롯해서 장희빈 일가의 묘가 있었던 자리였고 제가 태어날 때쯤 장희빈 묘를 지금의 서울흥에 옮겼었다고 합니다. 장희빈의 묘 옆에는 장희빈이 죽는 순간까지 옆에서 모시던 몸종의 묘가 있었는데 장희빈이 죽는 순간에 그 몸종을 꼭 옆에 묻어달라고 유언을 해서 나중에 몸종이 죽었을 때 그 옆에 함께 묻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서울흥으로 묘를 옮기면서 왕종만을 모시는 왕릉에 일개 몸종의 묘를 쓸 수가 없다는 이유로 장희빈 묘만을 옮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묘를 옮길 당시에도 흉흉한 소문들이 돌았었다고 하는데 아마도 그것과 관련이 있는 것 같다고들 했습니다. 아마도 그 검은색 널판지가 그 몸종의 관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아버지와 사촌 형님 그리고 제가 함께 겪었던 일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일입니다. 아버지 고향이 충남 태안이고 집은 서울이었습니다. 원래 집안 분위기가 엄격해서 무슨 일이 있고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제삿날만큼은 꼭 시골에 내려가곤 했습니다. 증조할아버지와 할머니의 제삿날이 우연히 같은 날인데 그때의 제사가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지금은 그나마 서해안 고속도로가 생겨서 나은 편이지만 그 당시에만 해도 서울에서 태안까지 가려면 용산시의 버스터미널에서 한양여객이나 충남고속 직행버스를 타고 국도를 열심히 달려 5시간 이상을 가야지 도착할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아침 일찍 집에서 출발해야 차표를 끊고 저녁이 되기 전에 도착할 수 있기 때문에 아버지와 저는 그 전날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꿈속에서 1년 전에 돌아가신 큰아버지가 나오셔서 계속 제 다리를 붙잡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큰아버지께 왜 붙잡으시냐고 물어보았고 큰아버지께서 그냥 제발 가지 말라고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꿈속에서 시달리다가 잠에서 깨어났는데 벌써 9시가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원래는 8시 30분쯤에는 집에서 출발을 해야 용산 버스터미널에서 10시 버스를 탈 수 있었는데 9시가 넘은 시간이어서 서둘러야 11시 버스를 겨우 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부모님이 서둘러서 7시쯤에는 일어나셔서 저도 깨워서야 하는데 그날따라 부모님들도 늦잠을 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이상한 꿈을 꾸었다고 말씀하셨고 어머니도 이상한 꿈을 꾸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저와 부모님 모두 꿈속에서 큰아버지를 뵈었던 것입니다. 이상한 생각이 들긴 했지만 제사에 늦을까봐 서둘러 집을 나섰습니다. 용산 버스터미널에 도착했을 때에는 이미 11시쯤 된 시간이었습니다. 터미널에서 사촌 형님을 만나서 함께 가기로 했는데 그렇게 늦은 시간인데도 사촌 형님이 나오지 않으신 것이었습니다. 사촌 형님한테 전화를 했는데 집에서 전화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사촌 형님이 늦잠을 잤다고 하며 금방 간다고 조금만 기다리라고 했고 아버지와 저는 사촌 형님을 기다렸습니다. 원래는 10시에 출발하는 버스를 타고 갈 생각이었는데 11시 출발하는 버스도 못 타고 가게 생겼고 사촌 형님이 오는 거리를 생각하면 겨우 12시 차를 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무튼 어쩔 수 없이 12시에 출발하는 버스를 타고 출발을 하게 되었고 버스에서 잠깐 잠이 들었는데 다시 큰아버지가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이번에는 제 머리를 쓰다듬으시면서 한없이 웃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잠에서 깨어났는데 차가 멈춰 있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휴게소에 도착했나 하고 창밖을 보았는데 밖에는 버스 2대와 덤프트럭 1대가 형편없이 부서진 상태로 길에 쓰러져 있었고 앰뷸런스가 수십 대가 와서 사람들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버스 2대가 바로 용산터미널에서 10시와 11시에 출발했던 버스들이었습니다. 나중에 뉴스를 통해서 알게 된 사실인데 처음에 10시에 출발했던 버스가 덤프트럭과 충돌을 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죽거나 크게 다쳤고 사고를 수습하고 있는데 11시에 출발한 버스의 운전기사가 졸음운전을 하다가 사고 현장을 보지 못하고 쓰러져 있던 덤프트럭과 버스를 차례로 들이받고 2차 사고가 났던 것입니다. 아버지와 사촌 형님, 그리고 저는 뭔가에 홀린 기분으로 큰 댁에 도착을 했고 큰 댁에 도착을 했을 때 셋째 큰아버지가 거의 울상이 되어 우리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셋째 큰아버지도 꿈자리가 안 좋으셔서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평소보다 4시간이나 늦으니 엄청 걱정을 하셨던 모양이었습니다. 큰 댁에 도착을 해서 정신을 차리고 사촌 형님께 왜 늦었냐고 물어보았더니 사촌 형님도 꿈을 꿨다고 합니다. 사촌 형님은 꿈속에서 할아버지를 뵈었는데 할아버지가 무서운 얼굴을 하시고 방문을 막고 서 계셨답니다. 사촌 형님은 제사 지내려 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막무가내로 방문에서 비켜나질 않으셨답니다. 아버지는 7남매 중에 막내입니다. 첫째 큰아버지와 나이 차이가 많이 났고 함께 버스를 타고 왔던 사촌 형님과는 3살밖에 차이가 나질 않습니다. 예전부터 할아버지는 집안의 장손인 사촌 형님을 무척 많이 아끼셨고 첫째 큰아버지는 막내인 우리 아버지를 무척 많이 아끼셨습니다. 그런 탓에 당신의 손주보다도 저를 더 아끼실 정도로 잘해주셨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큰아버지께서 저와 부모님의 꿈에 나오셔서 첫 번째 사고를 막아주셨고 할아버지께서 사촌 형님의 꿈에 나오셔서 두 번째 사고를 막아주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때가 1985년 11월 달이었는데 그 당시 사고에서 80명 정도가 죽었고 10명 정도가 중상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차가 지금에 비해 정말 없었던 당시로서는 상당히 큰 사고였고 한동안 매스컴에서도 계속 다루었던 사고였습니다. 저는 종교를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누군가 무언가에 대한 믿음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독교나 타 종교에서는 조상님들께 제사를 지내는 것에 대해 우상 숭배니 어쩌니 저쩌니 말이 많지만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조상이 있었기에 제가 있을 수 있었고 그리고 조상님들께서 돌아가신 후에도 자손들의 위엄을 지켜주고 계시고 또 그런 조상님들로 인해서 좀 더 올바르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집안의 장손인 사촌 형님께서는 이 사건 이외에도 집안에 큰일이 생길 위험이 있을 때에는 항상 꿈속에서 할아버지를 뵙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돌아가신 큰아버지와 할아버지와 얽힌 얘기를 하겠습니다. 사촌 형님은 장손이라서 그런지 자주 꿈속에서 할아버지를 뵙곤 했고 그때마다 집안의 큰일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자주는 아니었지만 딱 2번 꿈속에서 큰아버지께 도움을 받아서 목숨을 구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의 일이었습니다. 당시 대부분의 집이 그랬지만 우리 집 또한 연탄 아궁이가 있는 그런 집이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가끔씩 연탄가스 중독으로 인해 죽는 사람이 심심찮게 있었을 때입니다. 다행히도 우리 집은 그때까지 연탄가스 사고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때가 10월달 정도 됐을 때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겨울을 나기 위해서 연탄 아궁이를 손을 보고 나서 처음으로 연탄불을 지핀 날이었습니다. 우리 집은 방이 3개였는데 하나는 부모님과 제가 함께 잤고 하나는 누나들 3명이 함께 자고 하나는 새를 놓았었습니다. 아무튼 저와 부모님과 함께 잠자리에 들었는데 그 꿈속에서 큰아버지가 나오셨습니다. 큰아버지는 제 손목을 잡고서 얼른 따라오라고 재촉을 하셨습니다. 저는 어딜 가시냐고 물어보았는데 큰아버지는 그냥 아무것도 묻지 말고 얼른 따라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잠이 깨었는데 눈앞에 큰아버지가 계시는 것이었습니다. 큰아버지는 저에게 얼른 따라오라고 손짓을 하셨고 저는 큰아버지를 따라가려고 했는데 이상하게도 몸이 말을 듣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일어나지 못하고 있자 큰아버지는 눈물을 흘리시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준희야, 지금 네가 얼른 정신을 못 차리면 엄마랑 아빠까지 큰일이 난단다. 내가 힘이 없어서 한 사람씩 밖에는 데려가질 못하니까 조금만 힘을 내자꾸나. 큰아버지께서 하도 슬프게 말씀을 하셔서 저는 큰아버지를 따라서 겨우 마루로 나왔고
더 이상은 몸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 마루에서 쓰러졌습니다. 잠시 후에 내 옆으로 누군가가 쓰러지는 소리를 듣고 눈을 힘겹게 떴는데 아버지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정신을 잃었는데 잠시 후에 누군가가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와 저는 힘겹게 눈을 뜨기는 했지만 움직일 수는 없었습니다. 한참 동안 현관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다가 갑자기 와장창 유리가 깨지는 소리가 들렸고 누군가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창문으로 사촌형님이 들어오셨고 잠시 후 안방에서 어머니를 업고서 나왔습니다. 그것까지 보고선 저는 다시 정신을 잃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보니 병원이었습니다. 옆에는 어머니와 아버지도 환자복을 입고 누워 계셨습니다. 연탄가스를 마셨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다행이었던 게 저와 부모님 모두 조금만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는데 다행히도 방 안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어서 살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전 아까 사촌형님이 왔던 게 기억이 나서 물어봤습니다. 사촌형님도 꿈속에서 할아버지를 뵈었고 할아버지께서 어딘가로 막 뛰어가고 계셨답니다. 사촌형님이 할아버지를 불러도 돌아보기만 할 뿐 계속 뛰어가시길래 어딜 그렇게 급하게 가시나 하고 쫓아가 보았더니 우리 집이었답니다. 그리고 대문 앞에서 사촌형님한테 얼른 오라고 손짓을 하더랍니다. 그러다가 사촌형님이 잠에서 깨어나셨고 하도 이상해서 우리 집에 전화를 했는데 계속 받지를 않더랍니다.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얼른 택시를 잡아타고 우리 집으로 왔던 것입니다. 이번에는 사촌형님이 혼자 겪었던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5학년인가 6학년 때쯤 되었을 때 일입니다. 당시 사촌형님은 롯데제과에서 일을 하다가 회사를 그만두고 조그만 가게에서 건강식품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건강식품이라는 게 토종꿀, 인삼, 녹용, 뭐 이런 것들입니다. 당시 영등포 지하상가에서 3평짜리 가게에서 건강식품 장사를 했었고 다른 것들은 조금 큰 재래시장에 가서 구입을 하거나 구매상이 직접 가게로 배달을 해주었지만 진짜 녹용은 당시에도 구하기가 힘들어서 강원도 오지에서라도 좋은 진짜 녹용이 나왔다는 소리를 들으면 차를 몰고 밤을 새워서라도 구해오곤 했습니다. 그 당시에 진짜 녹용은 정말 귀한 물건이었고 소위 돈 좀 있다는 집에서나 살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인삼이나 이런 것들 수십 개를 팔아봐야 녹용 하나 파는 것보다도 이득이 안 남았기 때문에 사촌형님은 길을 쓰고 구해다 팔곤 했습니다. 그 사건이 있던 날 오후 충남 당진에 좋은 녹용이 나왔다는 얘기를 듣고 바로 차를 몰고 당진으로 갔습니다. 당진이면 당시에 서울에서 6시간에서 7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였습니다. 아무튼 오후 늦게 출발을 했던 사촌형님은 자정이 다 되어서야 당진에 도착을 했고 녹용을 샀습니다. 녹용을 사고 서울로 출발을 하려는데 거기에서 고등학교 동창을 만났답니다. 10년 넘게 못 만났던 친구였는데 그렇게 만나니 너무 반갑기도 해서 같이 막걸리를 마시다가 새벽 4시쯤 출발을 했습니다. 음주운전을 하면 안 되는 걸 알지만 내일 아침에 비싼 값의 녹용을 팔 생각을 하니 무리를 해서라도 출발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술에 취한 채 운전을 했습니다. 술을 마시고 나니 속도감도 없어져서 과속까지 하게 되었고 가로등도 하나 없는 국도를 달리다가 그만 차가 논두렁으로 처박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정신을 잃고 있는데 갑자기 할아버지가 나타나셔서 불같이 화를 내시며 사촌형님을 깨웠답니다. 사촌형님은 얼른 일어나라고 했지만 너무 어지러워서 일어날 수가 없었답니다. 사촌형님이 일어나지 못하고 있자 할아버지는 더욱더 화를 내시고는 갑자기 뒤돌아서시며 앞으로 더 이상 나를 안 볼 거면 거기에 그렇게 계속 있고 아니면 나를 따라오라고 하셨답니다. 할아버지 말씀이라면 죽으라고 해도 죽는 신용까지 할 사촌형님이었기에 정신을 차리고 할아버지를 따라 나섰답니다. 그렇게 30분이 넘도록 계속 할아버지를 따라서 걸어가다가 보니 갑자기 할아버지가 사라지셨고 그동안 긴장한 탓에 힘든 줄도 모르던 사촌형님은 갑자기 현기증을 느꼈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다시 쓰러졌습니다. 사촌형님이 정신을 차리고 보니 병원이었답니다. 어떻게 된 건지 물어보았더니 어젯밤에 병원에 어느 할아버지가 오셔서 저기 밖에 사람이 쓰러져 있으니 빨리 오라고 해서 병원 사람들이 급히 그 할아버지를 따라갔고 한참을 따라가다가 갑자기 그 할아버지가 사라져서 할아버지를 찾는데 저 멀리 길에 한 사람이 머리에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더랍니다. 그래서 응급실로 옮겼고 조금만 늦었더라면 과다출혈로 죽었을 거라며
그 할아버지가 누구신지는 모르겠는데 아는 분이라면 꼭 나중에 보답해야 한다고 생김새를 말해주는데 바로 우리 할아버지였답니다. 아무튼 그 이후로 서춘영님은 정말 술을 입에 대기라도 하면 차를 절대로 몰지 않으십니다. 아무튼 그날도 큰아버지와 할아버지 때문에 목숨을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